맨하탄을 걸으면서 서울이 얼마나 조용한 도시인지를 정말 에어로사이라는 그런 전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거의 도심 속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죠. 이 일대의 사람들이 되게 반대를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이 지역 주민들이 심지어 저 권총으로 유리창을 쏜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우리 쉑쉑 먹을까? 미국은 어쩜 어떻게 다른지? 네, 오늘 드디어 본격적으로 저희 뉴욕에 있는 건물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일부러 옷을 좀 회색 톤으로 입었습니다. 원래 여기서 보시면은 뉴요커들은 대부분 다 블랙 톤으로 입습니다. 그래서 딱 티가 나죠, 이 촬영팀 벌써. 우리가 뉴욕에 오시면은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아시바라고 하죠, 건축 전문용어로. 근데 너무 일본 말인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뉴욕 건물도 오래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그 건물들을 보수할 일이 많거든요. 보수하는 와중에서 뭐가 떨어지면 행인들이 다치니까 이런 거를 항상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걷다 보면은 거의 한 10% 정도의 인도들이 다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맨하탄에 오시면은 보실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저거죠. 계단이 바깥에 인면에 노출된 것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보스턴에 살 때 저렇게 되어 있는 집에 산 적이 있는데 저게 막 도둑들이 올라와가지고 한번 저도 집도 털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비상계단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계단이 모든 층을 연결하고 있다가 2층에서 스탑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거기서 있는 계단들은 스프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내려서 하면은 이게 내려오거든요. 여러분 그 영화 리차드 기어하고 줄리아 로버츠가 나온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 보시면은 마지막 장면에 저 계단을 이렇게 우선으로 딱 걸어가지고 내린 다음에 자기 여자친구 구하러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근데 저 계단이 왜 저렇게 추가로 부착이 됐냐 하면은 옛날에 만들어진 건물들은 계단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불이 날 경우에 그 계단실 쪽에서 불이 나면은 사람들이 피난을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이 나더라도 반드시 두 번째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비상계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법이 생겼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건물에다가 계단실을 또 뚫어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건물 인면에다가 철제로 계단을 부착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첫 번째 우리 맨하탄에 있는 건물들을 오늘 차차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건물입니다. 노만 포스터가 설계한 헐스트 헤드쿼터라는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은 특징이 뭐냐면은 딱 보시면은 6층짜리 건물이 석조 건물로 된 게 보이시죠? 저희가 택시 타고 오늘 왔는데 여기 내릴 때 이 건물에 도착한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야에서는 옛날 건물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잡지사를 수십 개를 갖고 있는 헐스트라는 회사의 사옥입니다. 근데 이 사옥이 과거에 만들어진 거죠. 한 8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거는 6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 사람들이 새롭게 자기네 사옥을 지어야 되는데 저 건물을 부수자니 너무 옛날에 히스토릭한 건물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그만두자니 자기네 사옥을 짓기는 어렵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이 건축물의 인면만을 보존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걸으면서는 전혀 이 위에 46층짜리 현대식 건물이 있다는 게 잘 느껴지지 않고요. 그냥 원래 있었던 6층짜리 건물 옆으로 걷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건축가의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서리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은 건물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구조가 되는 게 보이시죠? 저희가 초고층 건물을 짓는 그 원리를 제가 설명하는 그 동영상 편에서 말씀드렸을 때 고층 건물을 지을 때 횡압력으로 받는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브레이싱이 건물에 들어가면 좋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노먼 포스터가 잘 쓰는 그런 구조 방법인데 그걸로 되다 보니까 특이하게 도 평면상에서의 각 꼭지점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는 삼각형 두 개가 맞물려져 있는 형태의 인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주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게 되게 특이한 건축의 인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맨하탄을 걸으면서 서울이 얼마나 조용한 도시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빌딩은 AT&T 빌딩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미국 건축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필립 존슨이 설계한 건물입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이제 피프스 애버뉴죠. 피프스 애버뉴는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티파니가 여기 바로 앞에 보이시죠? 여기가 패션 스트리트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좀 추운데 제가 관통해서 가도록 할게요.
1980년대하고 90년대에 되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에이트리움 건물들이었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트러스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8, 90년대 건물은 이게 되게 힙하다는 느낌이 나는 거였어요. 저희가 보려는 거는 지금 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저 빌딩입니다. 약간 브라운색으로 돌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인데요. 이쪽에서 보시는 게 왜 이 건물이 중요한지를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와 보시죠. 이제 뉴욕에 오셔가지고 건물을 보실 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정도는 이제 보시고서 아 이거 포스트 모던 건축이구나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딴 게 아니고 창문 크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보는 이런 커튼홀로 만들어진 이게 대표적인 모습이죠. 완전 유리로 도배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국제주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면적 보시면 돌로 만들어져 있는데 창문을 쓸데없이 좁고 길게 만들면서 위에 보시면 박공지붕으로 되어 있는 저런 형태가 보이고 상층부에 난데없이 동그란 기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옛날에 그리스 건축 양식에서의 디자인 모티브를 따갖고 와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스트 모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 AT&T 건물이 왜 클래식한지를 느낄 수 있죠. 이게 아치로 되어 있는 창문도 만들어 놓고 여기 보면 인면에 줄이 쭉쭉 이렇게 세로로 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그 파르테논 신전 보시면 기둥 보면은 그 기둥도 그냥 통으로 된 기둥이 아니고 줄눈을 넣었잖아요. 세로로. 그런 느낌이 나게끔 이 빌딩 파사드 인면을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뉴욕에 있는 포켓파크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켓파크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여기 되게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그런 공간인데 그냥 가다가 보면 갑작스럽게 공원이 하나 건물과 건물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인데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안쪽으로 딱 들어가면은 계단으로 한 4계단 정도 올라가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시끄러운 것들이 점점 안 들려요. 지금 우리가 겨울철에 와서 그런데요. 여름철에 오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쪽에 있는 저 스트리트에서 하나 들어와 있고 높이도 살짝 올라와 있죠. 계단이 몇 단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훨씬 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저 뒤쪽에 있는 거가 사실은 이 벽천이라고 해서 인공 폭포가 내려오는 곳이에요. 여름철에 오시면은 되게 여기서 물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소음이 거의 차단이 됩니다. 자동차 소음보다는 이 물소리가 들리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느낌이 나고요. 이럴 때 수종도 되게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조경을 할 때 이런 공원을 만들 때 조심해야 되는 거 고려해야 되는 거가 나무의 수종을 뭘 할 거냐입니다. 나무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바라다 보는 나무죠.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학교에 있는 향나무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리만 차지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쓰려면은 제일 좋은 거는 조경을 했을 때 나무 그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버드 야드 같은 경우죠. 나무가 크게 있지만은 위에 큰 나뭇가지가 펼쳐지고 그 아래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그 아래 공간을 쓸 수 있게 하는 것. 이 팔레이 공원도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나뭇가지는 가늘게 위로 올라가고요. 그림자는 들이오고 내가 여기 있을 때에는 녹색 그 이파리들은 다 보입니다. 근데 아래 공간은 아주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여기에 나무가 심겨 있는 간격들을 보시면은 그 무작위로 돼 있는 하지만 약간의 열이 맞춰져 있는 적당한 불규칙성이에요. 그러면 의자가 놓여져 있으면은요. 의자와 저 옆에 의자 사이에 나무 기둥이 하나 서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저 나무가 없을 때보다는 약간의 프라이버시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둥도 그렇고 나무 줄기도 그렇고 이게 무조건 없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그분 용어로는 territorial claim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을 확보한다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기둥이 하나 생기면은 그 주변으로 어떤 자기장 같은 게 형성이 되면서 이게 공간을 영역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다른 느낌이 나는 공간 구성을 우리가 그 기둥들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겠죠. 하여튼 여기는 정말 여름철에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뉴욕에 여름에 방문한다면은 이 팔레이 공원을 한번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건물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그램 빌딩이라고 해서 저희 셜록 홈즈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사람 중에 미스 반델로에라고 있죠. 그 독일 건축가가 미국에다 지은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의 3일 빌딩이 이걸 보고서 거의 따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엄청 유명한 빌딩입니다. 시그램은 뭐냐면은 그 술 회사예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건물이거든요. H형광이 건물의 인면에 이렇게 세로로 쭉쭉쭉쭉 가 있는 창틀 대신에 가 있는 게 보이는데 이 미스 반델로의 원래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뭐였냐면은
철골 구조로 바깥쪽에 인면을 완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체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문제는 당시에 뉴욕에 있는 건축 법규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2시간 불나는 동안에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게 법이 있거든요. 이 철골 구조가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골을 노출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제로 지어진 거는 뭐 안쪽에 기둥이 있고요. 이 H 현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밖에 장식적인 요소로밖에 붙어 있지 않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여기가 파크 에비뉴일 거예요. 그렇죠? 파크 에비뉴가 대사관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 그런 거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얘가 세종대로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파크 에비뉴 선상에 이 건물이 약간 셋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들이 이렇게 라인이 맞춰져 있는데 두 개의 건물이 되게 특이해요. 하나는 이 시그램 빌딩이 뒤로 셋백되어 있는 거가 하나가 특이하고요.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레버 하우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시그램 빌딩보다 몇 년 앞서서 지어졌는데 이게 더 저는 사실은 훌륭한 건물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이렇게 어수선한데요. 이게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서 봤을 때 1층 부분이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오픈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디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옥상 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오피스 건물은 남향을 향해서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햇빛도 잘 들고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현재 수공간에다가 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를 해놨네요. 여름에 오시면 여기가 다 약간 연못처럼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조금 더 육중하고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레버하우스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디움이 있고 저는 이게 되게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일반 시민들이 저기까지 접근할 수 있다면은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도 저 옥상 정원에 내려와서 쉬고 일반 시민들도 올라가서 쉬면은 그 중간층에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워낙에 이 도시 속에서의 사이드워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위에서 올라가서 즐길 수 있게 돼 있다는 게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또 다른 노먼 포스터의 최근작입니다. 아마 사용 승인이 한 몇 주 전에 났을 거예요. 뭐 노먼 포스터는 아까 그 헐스트 타워에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되게 오피스 건물 되게 잘 짓는 분이잖아요. 근데 맨하탄에 되게 이제 좋은 건물들을 많이 지으시는데 요즘에 자,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건물의 매스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3단 케이크처럼. 그리고 그 1단과 2단 사이, 2단과 3단 사이에 아까 보셨던 그 헐스트하고 비슷하게 다이아몬드 형태가 됩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가려고 하는 게 저 건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티컵 타워예요. 우리 쉑쉑 먹을까? 미국은 좀 어떻게 다른지? 이거예요. 제가 한번 그 컨텐츠로 한번 했던 전 세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피스 빌딩입니다. 한번 가서 보실까요? 오늘 저희가 되게 많은 고층 건물들을 봤는데요. 어떤 것들은 되게 구조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였고 어떤 거는 역사적인 거를 잘 보존한 것도 있었고 기타 등등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건물은 그런 컨텍스트도 좋고 의미도 훌륭하고 구조적으로도 혁신적이고 여러 가지로 장점들이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도 이 세인트 피터스 처치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 예배당의 레벨입니다. 한층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쪽으로 와서 보시죠. 이 거리에서 이 렉싱턴 애버뉴일 텐데요. 이 거리에서 가다가 곧장 이 고층 건물 601번지 고층 건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라운드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 고층 건물에 들어갈 때는 입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는데 교회는 한층 밑에 있으니까 그 교회에 입장할 때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여기 보시는 이 썬큰 광장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썬큰 광장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저기 보이시는 EM6 써 있는 저 지하철하고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지하철역에서 반층 정도 올라오면은 이 썬큰 광장이 있고요. 거기서 교회로 연결이 돼 있고 거기서 반층 올라오면은 그라운드 레벨이 되고 여기서 다시 시티컵 타워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사람, 교회를 들어가는 사람, 거리를 걷는 사람, 그다음에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런 것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쯤에서 보시면은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선큰 광장이 하나인데요. 바깥에는 되게 시끄러운 그 맨하탄의 거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층 밑으로 내려온 이 선큰 광장에 오게 되면은 우리의 아이레벨은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 시선에서 자동차가 한 대도 안 보입니다. 특히 이쪽 방향, 남서방향 사거리를 통해서 이 시야가 열려 있기 때문에 보통 사거리의 위에는 건물이 하나도 없죠. 도로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얘가 다 쳐다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기둥이 옆으로 비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제가 그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얘를 이쪽으로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교회를 피해서 기둥을 내려야 되기 때문인 거죠. 저는 우리가 오늘 되게 여러 개의 건물들을 봤지만은 저층부 공간이 이 건물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시민들에게도 공개되면서 되게 잘 쓰여지는 그런 건물로는 이게 제일 좋은 솔루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개 공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법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지를 만들면은 인센티브를 받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대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이제 록펠러 센터에 와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록펠러 미국 최고의 부자였죠.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의 오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시면서 뭔가 뉴욕에다가 어마어마한 건축 프로젝트를 남겼는데 그 재단에서 지금 보시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개의 건물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도심 속에 만들어진 복합 개발의 첫 번째 효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색창연한 그런 건물이 그 교회 건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좌회전으로 턴을 하면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 건축과 도시에서 되게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러한 컨디션입니다. 인도보다 아주 완만한 각도로 해서 이게 내리막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와 보시죠. 가운데는 보시는 것처럼 분수가 있고요. 이 분수는 무슨 역할을 또 하냐 하면은 뒤쪽에 있는 자동차 트래픽 소리가 되게 시끄러운데 그거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조용해지면서 동시에 이 물소리가 자동차의 소음을 다 차단합니다. 그리고 가게들은 계속해서 옆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쇼윈도를 보면서 좌우로 조용하게 자동차가 없는 그런 거리가 되는 거죠. 여기 있네요. 이거는 록펠러의 아들이겠죠? 주니어니까. 1960년도에 Founder of Rockefeller Center. 그럼 록펠러가 세웠다기보다 록펠러 주니어가 세운 거네요. 그래서 이 안으로 점점 들어가면은 지금 만나는 게 여기서 찍으셔야 되는 이 장면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게 제일 록펠러 센터의 높은 건물인데요. 그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저기 이렇게 황금상으로 되어 있는 조각상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스케이트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그 어느 나라든지 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을 때 제일 메인 크리스마스 트리를 점등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에는 저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통 땡스기빙 때 이제 쇼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 공간이 가장 그 뉴욕의 겨울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저쪽 우리가 진입했던 데가 피프스 애버뉴죠. 되게 유명한 쇼핑거리입니다. 그리고 경사로를 통해서 여기 레벨까지 내려왔고요. 이게 얼마나 내려왔는지를 보시려면 옆에 계단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 계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단이면은 한 단이 18cm니까 1.8m, 한 2m 좀 안 되게끔 내려온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1.8m가 내려오면은 내가 여기서 우리 사람의 눈이 1.5m 높이에 있죠. 그러면 내 눈높이에서 뒤쪽에 있는 자동차 아스팔트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내려오더라도 주변에 도로들이 있는데 그 도로들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그런 레벨이 되는 거죠. 지금 이 공간이 되게 중요한데 앞에 분수로 물소리가 들리죠. 이미 여기 들어오면은 우리는 시각적으로도 주변에 도로가 안 느껴지고 청각적으로도 주변에 자동차들의 소음이 잘 안 들립니다. 완전히 이 도심 한가운데 뭔가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한 층을 더 내렸어요. 근데 이 층이 정말 흥미로운 게 지금은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스케이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여기가 물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테이블이 깔려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야외 레스토랑. 그러니까 같은 공간이 레스토랑으로 밥을 먹을 때의 공간과
근데 스케이트장을 할 때의 공간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 중에서 여러분 공간을 완성하는 거는 결국엔 사람이 최종적으로 공간을 완성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공간은 정보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정보의 세 가지 조건, 뭐 솔리드냐 보이드냐 혹은 심볼릭한 인포메이션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액티비티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액티비티를 넣은 이유는 이 공간을 제가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이쪽으로 돌아서 한번 가보시죠.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MBC 방송국 스튜디오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서 오시면은 이 안에 스튜디오가 투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방송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가 가장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겹겹이 쌓여지고 소음도 차단되어 있는 곳에서 찍던 그런 행위였는데, 이게 만들어졌을 때 되게 쇼킹했던 거가 그거를 가장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는 곳으로, 밝은 곳으로 내보내고 1층에서 이 방송국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게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인데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럭셀러 센터, 이 선큰 가든과 이 주변의 스트리트가 되게 상징적인 공간이 되는데 또 기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높은 건물과 낮은 건물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높은 건물에 우리가 르코르비제 빌라사보에서 배웠던 옥상 정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테라스가. 근데 이제 그거를 이 건축가가 저기 보시면은 저 낮은 테라스에 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테라스를 정원으로 꾸미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저런데 나무를 심으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 건축가가 이 건축주를 설득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다 나무를 심어서 뭐 좋아지고 자연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저기다가 정원을 만드시면은 저걸 내려다보는 모든 오피스의 임대료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의 마인드에서 설득이 되게끔 이야기를 풀어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더 들지만은 지금 모든 옥상에 정원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연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할 얘기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물은 지금 보시는 이 뒤편에 있는 건물인데 포드 파운데이션이라는 건물입니다. 에어로 사린이라는 그런 전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뇌종양으로 50대에 요절을 하셨는데, 지금 이 건물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되게 혁신적인 그런 에이티리움 공간이 있는 건데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도심 속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밖은 정말 되게 추운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 내부에는 정말 조용한 가든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건물이 안에 있는 이 가든이 자연 지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밑으로 그냥 땅이 있다는 거죠.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무가 보시는 것처럼 너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너무 커져가지고 이걸 뽑아서 다른 걸로 교체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잘 자라지 않는 나무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 건축가가 되게 디테일도 엄청나게 신경 썼다는 걸 느껴지는 게, 이 바닥을 실제로 이런 벽돌로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 벽돌이라는 재료가 흙을 구워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가장 흙하고 비슷한 그러한 퀄리티를 가지는 그런 재료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바닥도 패턴도 만들고, 이런 턱 난간도 메탈로 만든 이런 디테일들이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런 계단부의 난간이나 미세하게 차이 나는 한 4-5단계 되는 그런 낮은 계단들, 이런 것들도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이쪽 사이드가 남쪽인데요. 남쪽과 동쪽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반대쪽 방향으로 오피스 건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쇠인데 약간 녹슬 수 있는 걸로 만들어서 오히려 살짝 녹이 쓴 이 브라운 색깔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저겁니다. 그 에이트리움 부분에 유리창을 낄 때 거기에 만약에 이상한 트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진짜 촌스럽거든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공항들 이런 큰 유리창을 갖고 있는 데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H형광을 가로로 딱 그냥 한번 심플하게 걸고 거기다 유리창을 끼웠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너저분하게 복잡하지 않고 아주 심플해 보이는 그런 디테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H형광이 이 커튼홀을 받치고 있는 구조체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뉴욕에서 일하고 싶은 오피스를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딱 이걸 고르고 싶네요. 제가 여지껏 본
실내에 지어진 조경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면에서는 어저께 우리가 봤던 리틀 아일랜드보다도 여기의 조경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더 심플한 그런 지오메트리를 갖고 있지만은 다이내믹한 느낌은 저는 충분히 다 살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평면도 상에서의 이 90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이 모습이 이 나무의 자연스러운 모습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런 건물 하나 남기고 싶네요, 진짜. 진짜 기가 막히네요. 뭐 이렇게 디자인이 과하지도 않은데 디테일이 끝내주게 좋아요. 여기 딱 보면은 모든 이 녹슬은 색깔하고 이 화강석, 약간 붉은 톤이 도는 화강석이랑 그리고 나무, 그러니까 녹색과 나머지는 다 거의 약간 붉은 톤이 도는 흑 색깔로 다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냥 밀림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실제로는 오피스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 무슨 되게 과도하게 무슨 폼을 내려고 막 오버한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우아한 건물이네요. 네, 저희 서 있는 곳은 허드슨 강가에 있는 리차드 마이어 프로젝트 앞에 서 있고요. 지금 3개의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리차드 마이어가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되게 부잣집들 많이 하고 미술관 많이 한 건축가니까 뉴욕의 디벨로퍼가 아이디어를 낸 게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한 아파트를 뉴욕에다가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허드슨 강가가 이제 공원으로 개발이 되니까 이쪽에다가 되게 고급 주거 2개를 일단 성공을 시킵니다. 이제 페리 스트리트 아파트가 왼쪽에 있는 2개의 프로젝트인데 뭐 니콜 키드만이나 아니면 휴 잭맨이나 되게 유명한 셀럽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디벨로퍼가 그 옆에 있는 땅, 저 찰스 스트리트 아파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인테리어하고 익스테리어를 다 리차드 마이어 사무실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한 거죠. 제가 참여했던 거는 저 3번째 찰스 스트리트 아파트에 좀 참여를 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전면이 다 커튼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은 엄청 들어오고요. 근데 이제 하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가 되게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면은 투명해서 건너편 쪽 사람들이 너무 잘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 사시는 분은 이거를 거의 세컨하우스로 쓰시는 분이 많은지 그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니콜 키드만 같은 사람이 1년에 여기 며칠 오겠습니까?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오겠죠. 오면은 건너편 쪽에 있는 그 작은 평수의 사람들이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파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구경하면서 이제 밥 먹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실제로 그 앞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처음 만들 때에는 이 일대의 사람들이 되게 반대를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이 첼시 지역이라는 데가 벽돌 건물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뭐 트라이베카나 뭐 이런 쪽이 다 벽돌이 주를 이루는 건축 마감재인데 이런 유리로 되어 있는 커튼홀 건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심지어 저 권총으로 유리창을 쏜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보시면은 뭐 뒤에 옆에 막 엄청나게 많이 커튼홀 프로젝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끝난 거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할 때 보시면은 창틀이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흰색 창틀 쓴 거 중에 성공적인 거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리차드 마이어 건물들은 그래도 디테일이 되게 있어서 흰색 창틀이 예쁜데 제가 어줍지 않게 한국에 와가지고 흰색 창틀 썼다가 아주 망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눈에 띄어요. 저희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제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멀리서 보면은 그냥 창틀인 것 같지만은 가까이서 보시면은 프로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창틀이 되게 디테일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 안에서 디테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런 그 약간 날이 서 있는 핀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으면은 이게 엄청나게 뚱뚱해 보이는 창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이 안 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저런 거를 좀 하기가 어렵고 이거는 독일에서 이 커튼홀을 실제로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이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렇게 밝은 색깔 창틀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가 애석하게도 이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제 밖에서 이 건물을 봐야 되는데 요거는 한번 보시면은 되게 흥미로운 거라서 여기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크지 않은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운동하는 데 있고 옆에 이제 극장이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 계획도면을 봤을 때 아니 밑에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하 주차장 없이 어떻게 그 차를 파킹을 하냐 했더니 제 그 위에 보스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기사 있어가지고 상관없다고 여기서 차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욕에는 대부분 다 주차장이 다 따로 주차 건물에다가 세우기 때문에 이 밑에는 다 이런 뭐 와인 셀러라든지 아니면 극장이나 수영장, 헬스클럽 이런 것들을 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요. 근데 그게 건물을 좀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갑시다. 그래서 57번가에 있는 헐스트 헤드쿼터를 맨 먼저 봤죠. 그 건물은 6층 정도 높이까지 옛날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 건물의 외관은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46층짜리 신축 건물을 짓는 게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한 게 노먼 포스터라는 건축가인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점은 그건 것 같아요.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뭐 재개발을 할 거냐, 재건축을 할 거냐, 아니면 보존을 할 것이냐. 근데 우리는 무조건 건물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건물도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헐스트 헤드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인테리어는 별로 가치가 없었던 거고요. 이 오래된 건물의 가치는 겉에 외벽만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뺑 둘러가면서 세 면이 건물이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그 벽면만 보존을 하고 나머지는 다 부수고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 면의 건축물의 인면을 보존을 하려면은 안쪽에 건물을 부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걸 받치고 있었던 슬라브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기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벽면을 여기 이제 슬라브가 막 이렇게 있겠죠. 스틸 포스트를 세우고 이렇게 기울어뜨려 가지고 대각선으로 얘네들을 붙잡습니다. 다. 사방에서. 그러고 나서 그 스틸 포스트와 대각선 보드만 남겨놓고 이 벽만 남기고 나머지 다 부숩니다. 그 부숴버리면은 나중에 얘만 딱 서 있게 되고 그 안에는 다 땅을 파내는 공사를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다 올리면은 실질적인 이 건물의 로비는 2층 높이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에브뉴에서 정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딱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2층 높이의 로비가 있고요. 그 2층 높이에서는 그 위로 한 5개 층 정도의 건물이 비어있게 되는 거죠. 그럼 안쪽에서 5개 층 정도 높이의 창문을 통해서 바깥 풍경을 봅니다. 역사적인 건물의 인면 뒤쪽이죠.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면 이제 이 가운데 코어를 통해서 위에 상층부에 있는 오피스 빌딩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보존할 거를 보존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신축을 하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그거를 건축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축가의 상상력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훌륭하게 실행되었던 프로젝트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강북의 역사적인 건물들 혹은 강남도 마찬가지고 이미 우리 강남도 개발한 지가 40년, 50년 되기 때문에 아주 역사적인 건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부 보존하는 것들이 이런 이슈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강북에 있는 힐튼 호텔 같은 경우에 남산에 있는 힐튼 호텔을 다 부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새로 디벨롭하는 그 회사가 새로 호텔을 짓거나 어떤 다른 시설물들을 지을 때에도 그 건물의 파사드만 남겨놓을 수도 있고 그 힐튼 호텔의 일부만 보존을 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것들과 오래된 것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봤던 건물이 AT&T 빌딩이었을 거예요. AT&T 빌딩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가다가 위에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파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의 그 인면을 보시면 제일 특징적인 게 창문이 막 세로로 좁고 긴 것들이 줄이 쫙쫙 맞춰져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건축에서는 좀 더 단순하게 쓰여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건축 양식을 현재에 끌어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80년대 이게 유행을 했었는데 80년대라고 하는 거는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그 국제주의 양식이 너무나 판을 쳤기 때문에 거기에 그 박스 상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커튼널 유리 오피스에 너무 지긋지긋해진 사람들이 야 옛날 건축이 더 좋아. 그래서 그리스 시대 때 건축물이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때 파르테논 신전 디자인을 끌고 와야지.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좀 어이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40몇 층짜리 건물은 그 나름대로의 구조적인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갑자기 느닷없이 40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파르테논 신전을 지을 때의 기술, 그것도 돌로 만들 때의 기술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뜬금없는 디자인이 좀 나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AT&T 빌딩이에요. 기둥하고 기둥 간격이 한 10m쯤 되니까 가운데 그 10m를 다 유리창으로 그냥 만들어도 되거든요. 제가 그 펜트하우스에 올라가 봤는데 그 펜트하우스에서는 그렇게 창문이 뚫려 있어요. 시원하게. 근데 그 아래층에 내려가잖아요. 그 아래층에 내려가면 그 좁고 길게 창문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칸칸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옆에서 보면은요 그냥 벽으로 보입니다. 창틀 두께나 벽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바보 같은 거죠 사실. 경치 좋은 데 올라가가지고 맨하탄 뷰를 쫙 내려다볼 수 있는데 그 좁고 긴 유리창을 만들어 놔가지고 바깥이 하나도 안 보여요. 결국에는 기능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디자인의 합리성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 20몇 년 유행하다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게 다시는 이제 그렇게 안 짓죠. 그렇기 때문에 이 AT&T 빌딩이 히스토리컬리 의미가 있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한 번은 구경해 볼 만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우리가 봤던 거는 레버하우스를 봤고요. 고든 번셰프트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한 겁니다. 이 고든 번셰프트는 우리가 보통 초고층 건물에 제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는 데가 SOM이라는 회사거든요. SOM이라는 회사가 이 고든 번셰프트라는 사람이 1950년대, 60년대 막 지어진 건물들로 그 SOM의 퀄리티를 확 높여놨어요. 이 사람은 프리츠커상도 받았고 뭐 이 사람 아주 명작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예일대학교 마이네케 도서관이라고 희귀 도서들만 모아놓은 그런 도서관이 있고 그 작품이 아주 끝내주거든요. 나중에 한번 꼭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레버하우스가 제가 현장에서 설명드린 것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를 걷는 사람들의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옥상 정원, 포디움의 옥상 정원에서 이 사무실 직원들이 내려와서 그 도시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거죠. 건너편에는 또 세그랜 빌딩이 약간 셋백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적으로 답답하지 않게 오픈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그랜 빌딩과 레버하우스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뉴욕을 투어할 때 가까운 데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간 게 가장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준 것 중에서 가장 최근에 완성된 그 노만 포스터가 설계한 파크 에이브뉴 산상에 있는 또 고층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진짜 재밌어요. 그 휴지 박스 좀 줘주세요. 그리고 유리컵도 하나 주십시오. 자,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요. 이렇게 옛날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옛날 건물은 용적률을 아주 그냥 당시에 법규도 없으니까 꽉 채워서 지었겠죠. 이 건물이 근데 이렇게 한 2단 정도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건물을 샀어요, 건축주가. 근데 이제 그 건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역사적으로 보존해라 가치가 있는 건물은 아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건물을 부수고서 새로 지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연면적이 다 해서 뭐 10,000평이었다. 그럼 10,000평을 다 못 짓는 거예요. 현재 법규로 다 따져서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건 좀 손해인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방식이 뭐냐면은 이 10,000평을 갖고 있는 거를 내가 다 쓰고 싶어. 근데 문제는 얘가 층수가 낮잖아요. 근데 고층 건물들은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 건물이 이렇게 쫙 여러 층이 나 있잖아요. 25층짜리라고 칩시다. 25층짜리 건물이 있으면은 그 사이사이 한 층씩을 슬라브를 예를 들어서 1층, 2층, 3층, 4층, 5층이 있으면은 2층 슬라브 부수고요. 4층 슬라브 부수고 5층 건너고 6층 슬라브를 부수는 거예요. 그럼 천정고는 높아지겠죠. 그리고 연면적이 절반으로 줄는 겁니다. 5,000평이 다 부서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 만들어진 5,000평 갖고서 그 위에다가 타워를 하나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토탈 면적은 5,000평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 되냐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구조의 15% 정도만 남기고서 다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건물이 엄청나게 뮤테이트 할 거 아니에요. 이 위에다가 지을 때. 기존에 있던 건물은 이미 밑에 기초가 있는데 이 기초는 한 25층짜리 건물만 받칠 수 있는 기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정도 높이까지 올리려면은 추가로 또 들어가는 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앞과 뒤에다가 기초를 확실하게 만들고서 뒤에다가 척추처럼 얘를 딱 세웁니다. 하나를. 여기서 이렇게 셋백이 될 거 아니에요? 뒤로 갈수록 점점 그 건물 모양 보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럼 이 바깥쪽에 스트럭처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들하고 이 뒤쪽에 있는 이 백본 같은 척추 같은 데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사실 앞에 만들어진 은색으로 반짝반짝거렸던 멋있는 내려가다가 Y자로 바뀌고 내려가다가 Y자로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구조체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에 또 다른 구조체가 있어서 받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제가 볼 때는 되게 심플하면서도 아주 기발한 구조의 해결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삼각형으로 모이는 다이아몬드처럼 되는 그 구간 두 군데가 있었죠. 1단과 2단 사이, 그다음 2단과 3단 케이크 사이. 거기는 사람들이 높은 천정고에 옆으로 사선으로 되어 있는 근사한 그런 공간이 나오니까 거기는 특별하게 라운지 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이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 뭐 혹은 메디테이션 룸. 요즘에 또 보니까 그렇게 뉴요커들은 메디테이션을 안 하면 안 되는지 사무실마다 꼭 그 명상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싸게 리모델링 하는 데는 다 명상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씩은 딱 넣어놔요. 구색을 맞춰서. 헬스클럽 같은 거 꼭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그 명상실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대시설, 복리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간중간 층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건물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간 데가 이제 시티컵 타워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따로 동영상으로 했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요번에 저희가 헐스트 헤드쿼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걷는 거리가 다 해서 뭐 한 4-50분? 이 정도면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걸으면서 한 7-8개 되는 건물들을 한번 투어를 해보시는 것도 그 팔레이 공원하고 중간에 한번 쉬고 거기서 그러고서 가시면은 딱 적당한 코스일 것 같아요. 아, 포드 파운데이션은 저도 게을러가지고 뉴욕에 그렇게 제가 한 6년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가보길 잘했다. 오늘 이번 기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본 실내 공간 중에서 가장 클래식하면서 좋은, 사실 가장 좋은 인테리어 요소는 자연이잖아요. 근데 그 자연을 자연 기반으로 나무를 심고 하는 그 에이트리움 공간을 그렇게 훌륭하게 디테일을 푼 그러한 훌륭한 디테일 완성도와 아주 세련된 재료 선정과 그리고 완벽한 조경 디자인과 뭐 하여튼 흠잡을 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명 깊게 봤던 프로젝트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건물은 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건폐율과 용적률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그 포드 파운데이션 같이 관대하게 정말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거를 정원으로 다 바꿔버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물은 앞으로는 좀 더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딱히 그렇게 뭐 리차드 마이의 찰스 스트리트 아파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가시면 됩니다. 강릉의 시마크 호텔 가시면 돼요. 거기에 인테리어를 제가 보니까 그 외관이나 인테리어나 거의 그 디테일이 거의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 사시던 곳은 쪽에? 네? 교수님 사시던 곳, 예전에 사셨던 곳 아유, 내가 산에 못 살지 비싸서. 어느 쪽이요? 뉴저지. 그러니까 멀리 여기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 건너서.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내가 받은 월급 갖고 2명의 처자식을 먹여 살릴 3명을 먹이려면은 서울에 못 살고 저기 성남시에 살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싱글들이나 사는 거지. 싱글들도 혼자 못 살지. 룸메이트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